네, 반갑습니다. 루트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좀 이론 내용이에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 질문 올리신 분이 습관성 어깨 탈골이 있는데 이제 유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직업 특성상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된대요. 제가 볼 때는 뭐 공안직이나 보안업 관련된 종사자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채널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니까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운동을 하긴 해야 된대. 이 투기 종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유도가 이제 너무 힘든 거야. 습관성 어깨 탈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셔서 그거에 대한 시간이에요. 그게 조금 약간 제가 최대한 전문 용어는 안 쓰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요게 이제 무슨 주제랑도 연결되냐면, 제가 어제 또 주짓체육관에서 운동 마치고 그 아는 동생이, 그 체육관의 동생이 이제 목이 계속 아픈 거야. 스파링만 하면 목이 아프고, 이 친구는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 큰 글로벌 기업에 이제 마케팅 이렇게 그림 뭐 이렇게 뭐 마케터 비슷하게 아티스트인데, 예술적으로 그냥 계속 오래 앉아 있는 거지. 오래 앉아 있는데 몸도 좋아요. 개인 그 PT도 받고, 그 헬스 있잖아요. 그것도 받고 이래서 근육도 있고 좋고 늘씬하고 멋진데, 이게 운동할 때마다 여기 목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자기는 괴로운 거죠. 이게 이제 무술 수련을 오래 하는, 다니는 무술 수련 오래 경력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스파링 중심의 현대 스포츠화된 무술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그래서 관련 질문이 되게 많아서 제가 오늘은 이제 주제가 주짓수나 이제 유도, 이거는 이제 유술계통이죠. 유술계통이고, 그 타격계통 있죠. 타격계통은 또 개념이 약간 달라요. 요거는 다음에 제가 따로 해드리는 걸로 하고, 주짓수나 유도에서 이제 통증, 이제 흔히 나타나는, 그 다음에 이제 부상 예방,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드맨들 요즘에 주짓수 올드맨 주제가 뭐 있더라고요. 40대에서 50대 이상 수련생들이 이제 하는 스타일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있던데, 이분들의 어떤 부상 예방을 위한 이제 주의사항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기본 이론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운동 방법론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주짓수 체육관에, 우리 체육관도 그렇고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보면 자기들이 이제 근력 운동을 해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워낙 운동 방법론이 자세히 나오니까 이제 그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보면 대부분 다 그 척추의 그 뉴트럴 상태, 그러니까 정렬 상태가 깨져 있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그 본인의 이제 골격 구조와는 이제 맞지 않는 방법으로 잘못된 동작을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태반. 거의 90%. 그러니까 제가 옆에 가서 뭔가 말을 해주고 싶어. 그렇게 하다가는, 지금은 괜찮지. 젊으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나이가 이제 50대 전후가 돼버리면 이제 이게 완전히 그때 돼서 후유증이 확 나타나요. 확. 그 차승원 씨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승원 씨도 운동 오래 했잖아요. 모델을 오래 해서. 차승원 씨가 이 근육을 이렇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약을 안 쓰고는. 왜냐하면 운동을 이 정도 오랫동안 하면 관절의 인대랑 그 힘줄이 손상, 그러니까 관절이나 인대랑 힘줄은 재생이 안 돼요. 그건 소모품이거든. 그러면 이제 엘보가 계속 이렇게 통증, 무릎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 한 40대 초중반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40대 초중반 넘어가는데 근육이 뭐 이렇잖아.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땐 약을 안 쓰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냐면 고중량을 칠 수가 없는 거야. 인대나 힘줄의 마모도가 너무, 손상도가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 100% 동의하거든요. 운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이제 부상 예방을 위한 이제 사전 운동들, 이제 뭐 컨디셔닝 운동이죠. 컨디셔닝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깨 이렇게 막 아령 들고 막, 지금은 이제 벌크업 하고 싶잖아. 막 이렇게 근육을 만들고 싶잖아요. 김종국 씨나 이런 분들처럼. 근데 그게 나중에는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김종국 씨는 나이가 많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분은 뭔가 특이한 체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원래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예,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뭔가 배워야 돼요.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검도를, 대한검도에 검도 있잖아요. 이제 죽도 들고 막 풀스파링 하는데, 거기 한 20년 동안 저희 선생님 한 도장만 다녔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옛날식 유도를 하셨어요. 옛날, 강도관 그 유도. 있죠. 옛날식 유도를 하셨는데, 하시다가 이제 최연소 4번까지 되셨다가 검도로 넘어온 케이스였거든요. 검도 교사 7단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한의사라는 개념보다는 왜 추성훈 씨 아버님 보면, 원래 유도 선수 하셨다가, 국가대표 하시다가, 이제 지금 보면은 뭐 한의사 비슷하게 이제 적골 하잖아요, 적골.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한의사가 하는 역할을 거기서 하시잖아. 비슷하게. 일본은 그렇잖아요. 저희 선생님도 그걸 배우셨어요, 전문적으로. 이제 예전에 예전 유도를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마사지 형태라고 이제 그냥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 주물러 드리면서 저도 격가지를 조금 배웠어요. 조금 배우고 아주 조금 배우면서 저도 이제 뭔가 독학하고, 예전에 이제 택견에 6살 때 입문하면서 이제 운동 경력이 오래되니까 저도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 뭔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검도 한 20년 차 될 때까지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뭐 제 단짝 친구는 그 당시 때 의대생이었고, 청년부 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의사지만은 운동하다가 뭔가 통증이 느껴지거나 운동하다가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의사인데. 외과 의사인데 더 잘할지 알면. 근데 이제 운동에서 일어나는 부상과 이제 컨디셔닝 관리는, 이게 정확한 명칭은 컨디셔닝이에요. 컨디셔닝. 아프면은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정밀 검사 받고 염증 수치 낮추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했다는 전제하에 사실은 이제 컨디셔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리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는 계속 통증이 느껴지고 불편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운동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이게 컨디셔닝 영역이라고요. 저도 뭔가 좀 많이 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 허리가 선천적으로 뒤에 삼각 받침뼈가 없어요. 허리가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그럼 이 뒤에 삼각 받침뼈가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한 10%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체형도 없고 우리 집사람도 없고. 작은 체형은 수술을 했는데 집사람은 수술을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난 지가 지금 18년째니까 그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운동 프로그램을 짜줬거든요. 예,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이 삼각뼈 역할을 하게끔 되게 신경을 많이 쓰다가 이제 나이가 40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석화가 진행된대. 석화가 진행되면 못 되돌리거든요. 이게 돌처럼 굳어버려. 척추가. 되게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너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집사람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고 뭔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필요성이 생겨서 이제 맞춤으로 운동 프로그램 짜줘야 되니까 이걸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트레이너 발전소라고 7개월짜리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단순히 헬스 트레이너 양성 과정이 아니라 재활 트레이너 양성 과정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거기 대표님이 이제 프로그램 만드셔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 일요일 동안 하루에 7시간, 8시간, 7시간, 9시간인가?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했거든요. 토 일요일 집체 교육식으로. 그래서 7개월 동안 진행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는 안 배우지만 전반적인 기본 사항까지는 다 배우고 이론 실습.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근육 해부학 관련된 기본 지식들 익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 기능성. 그래서 뭐 국가대표 운동 프로그램 이제
만들어 주시는 이제 선생님들 초빙해서 이제 운동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최신 의학회가 있거든요. 거기 운동 이론을 기반해서 제일 최신 의학 이제 이론, 스포츠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막 실제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떻게 프로그램 짜주는지, 그 다음에 우리도 실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재활의학과 선생님들 계속 오셔가지고 이제 재활적 측면에서 운동 컨디셔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배우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광범위한 내용을 집체교육식으로 7개월 동안 하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무식하게 운동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요즘에 보면은 제가 그분을 뭐 이렇게 저격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주짓수 그 원로 사범님이신 존 사범님, 존 플랭클린 사범님 이렇게 영상을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 한 4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무술 경력은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는 한 20년 했고, 이제 주짓수는 이제 7년 차니까. 제가 그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되게 공감되는 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검도할 때 느끼고 깨달았던 점, 그 수석 사범할 때 밑에 지도 사범들이나 이제 밑에 일반 관원들한테 가르칠 때 제가 이제 했던 말들도 같이 하는 거 뭐 공감되게 되게 많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었냐면, 그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짧은 영상이라서. 이제 전문적인 주짓수 운동 선수라면 이렇게 컨디셔닝 운동이나 뭐 이렇게 뭐 운동하기 전에 이제 스트레칭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운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와서 주짓수 기술만 이제 기초부터 차분차분히 따라해도 몸이 풀릴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짧게 편집한 영상이라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진짜 말했던 게 사실이라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검도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제대로 된 과정을 이수하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익숙함이 주는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존 사범님도 주짓수 워낙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검도를 한 20년 차 할 때는 이 동작이 워낙 몸에 빼어 있으니까 그게 몸에 편한 거예요. 나중에 검도를 처음에 하다 보면요, 여기저기가 다 아파요. 검도 동작이란 자체가 낯서니까 내 몸이. 그래서 한 13년 차까지는 막 돌아가면서 아파. 처음에 아킬레스 아팠다가 여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이러다가 한 15년 차 넘어가면 이제 내가 완급 조절을 하고 페이스 조절이 가능해지니까, 그리고 그 동작이 이제 완전히 몸에 인이 배어가지고 별다른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와서 검도 동작만 해도 몸이 풀린 느낌을 받아요. 되게 편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안 아파. 무리하게 안 하고 풀스파링을 그렇게 많이 해도 몸이 안 아파요. 근데 그거는 익숙함이 주는 착각이에요, 착각.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과정을 이수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이수했던 분들이 다 현역 트레이너나 이제 재활 관련된 트레이너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대표님들이었는데, 서로가 같이 이제 인체 밸런스 부분 측정해주고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이렇게 서로 실기하면서 해주니까 제가 밸런스가 다 깨져 있어. 검도에는 적합하게 돼 있는데 실제 자연스럽게 태어난 몸의 인체 구조상으로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불편한 걸 전혀 못 느꼈어요. 오히려 검도를 안 하면은 예전에 여기 어깨 심하게 다쳤던 부위가 많이 아프고, 원래 제가 운동을 안 하면 팔을 제대로 못 들어 올려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근데 검도를 안 하면 오히려 아픈 거고, 검도를 할 때는 안 아프니까 검도가 내가 이 신체 밸런스 맞추는데 최고로 좋다라고 착각을 한 거지. 익숙함이 주는 착각이에요. 저는 만약에 이제 그 짧은 영상에서 나온 내용이 정말이라면 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익숙함이 주는 착각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그걸 하셔가지고 일반인들이 오히려 저기 운동선수들보다 더 많이 스트레칭하고 컨디셔닝 훈련을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근력 운동도 보조로 따로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전문 선수만큼이나. 안 그러면 계속 부상에 시달려요. 일반인들은 더 심하게. 그래서 저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주짓수 체육관 관장님도 이제 전문 선수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면서 이제 요런 부분들, 이제 요런 컨디셔닝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보면은 저는 이제 동천백산 계열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어쨌든 고향이 부산이니까. 그 존 플랭클린하고 시작점이 완전히 다르잖아, 여기는. 여기 시작점에서는 누구더라?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주짓수 랩의 노영환 관장님. 노 관장님 보면은 초창기 때부터 그 되게 다양한 기능성 운동이나 이 관련된 그거를 많이 배우러 가셨어요. 제가 알아. 그때 그분이 체육관을 2007년도인가 8년도에 만드셨던 것 같은데, 노 관장님이. 그래서 이제 그 운동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주짓수만 하면 안 돼. 일반인들은 체형이 전부 다 제각각이고, 원래 백그라운드 운동하다 온 게 전부 다 제각각인데다가, 이 주짓수라는 게 구르고 관절을 꺾고 비틀고 하는 동작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 하는 동작들이야, 오히려. 지금 현대인들의 측면에서 보면. 주짓수 체육관 관장님들이 우리 관장님이나 아니면 노 관장님처럼 이런 컨디셔닝이나 이제 인체 해부학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로.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체형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불균형 상태에 있어서 이 목 뒤가 눌러지는 동작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거를 기술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모르면은 해도 된다고. 왜? 나는 편하니까. 나는 익숙해지고 오랫동안 해서 편하니까 그거 해도 된다. 무리 안 하고 살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다가 이제 데미지가 축적돼서 이제 왜 서핑 하던 의사 선생님이 하반신 불구된 거 있죠. 이 서핑 동작을 계속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경이 끊어진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인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고는 데미지는 누적되면서 갑자기 팍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짓수 관장님들은 제가 아까 그 이수했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주변에 보면 이제 뭐 나성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전 분야를 이렇게 다 골고루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기회도 많고 되게 주변에 많거든요. 주짓수 체육관 관장님들은, 주짓수 지도자분들은 주짓수만 하면 안 돼요, 절대. 이런 거를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 들어와서 이제 제 경력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드렸고, 자, 습관성 어깨 탈골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나 이런 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몸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저 보세요. 팔과 다리가 연결되는 지점 있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저는 이거를 일중심부라고 부르고,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요걸 제2중심부라고 불러요. 어떤 무술적 동작이라는 건 뭐 베는 동작이든 타격 동작이든 아니면은 잡아서 넘어뜨리는 동작이든지 간에 직립보행을 하는 개체에 있어서는 지면을 디디고 있는 이 다리의 에너지가 일중심부에서 회전력을 일으켜 가지고 일중심부의 회전력과 또는 지지대 역할이 이중심부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시켜서 팔이나 다리 쪽으로 에너지가 분출되는 형태예요. 이거를 이제 동양에서 기적인 측면에서 동양 고전 무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게 기납적으로 다 아는 거지, 수천 년간 무술이라는 건 계속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 동양 무술을 고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라는 측면에서 대지의 기운을 받아들여 단전에서 응축시켜서 폭발시켜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허황된 소리가 아닌 게, 제가 이제 아까 그 과정을 이수하면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다가 이제 그 과정, 재활 트레이너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결국은 일중심부가 제일 중요해요. 일중심부가 이제 메인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일중심부가 어떤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냐면, 코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중심부라고 표현하냐면, 코어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비전문가들이 복근하고 허리 등 근육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근하고 등 근육이 코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면 코어, 후면 코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헷갈릴까봐 중심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코어라는 개념은 복근하고 등 뒤에 척추 기립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 고관절 있죠. 관절. 그러니까 다리하고 요 배를 이어주는 요 관절 부분 있잖아요. 거기 안에도 많은 힘줄과 속근육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근육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제대로 밸런스 있게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를 코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코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코어 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협응성이 제일 중요해요. 협응성.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속근육, 장근육, 그 다음에 큰 근육들이 어떻게 밸런스 있게 원래 태어났을 때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움직일 때 어떻게 작동하는 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차이점이 나타나는 건 의사 선생님들이나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은 이 협응성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도로로 가잖아. 1차선, 2차선 있잖아요. 그러면 1차선 딱 정중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병리학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 운동, 기능성 운동 쪽으로 접근하는 이제 컨디셔닝 개념에서는 이 도로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 치우쳐도 되고 이쪽으로 약간 치우쳐도 상관없어. 본인의 그 주행하는 도로 폭 안에만 있으면 돼. 왜냐하면 완전히 정중앙에 있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태어난 관절 구조나 이제 관절의 움직임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병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도로의 가장 가운데 선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제 단짝 친구 외과 의사도 본인이 다 알죠. 다 아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어쨌든 이 차선 안에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신체 구조나 본인의 운동 스타일이나 본인의 운동 방식에 의해서 이제 뭔가 운동상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컨디셔닝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병리학적인 부분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건 제가 질문해요. 그 친구한테. 예. 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운동 처방론적 관점에서 운동 처방을 내리는 것과 병원에서 병리학적으로 처방 내리는 관점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여기서 차이가 나요. 예.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일중심부가 약하면은 어떤 현상이 제일 많이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중심부가 약하다 보니까 코 중심부의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짓수 동작을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운동 엄청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제 같이 주짓수를 해보면 힘이 오히려 약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협응성이 깨져 있으니까 근육이 다시 제각각 노는 거예요. 근육 운동 엄청 많이 해. 팔도 근육도 많고 다리에도 근육이 많아. 복근도 있어. 근데 실제로 막상 해보면 주짓수 힘은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 물론 초보자 때는 이제 주짓수 기술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유색 벨트 이상 되는데도 힘이 잘 없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협응성이 다 깨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일중심부가 깨어지면 이중심부도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여기에 과부하가 걸리거든. 과부하가 걸리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등에서 봤을 때 이게 견갑골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와 있는데 이 견갑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견갑골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은 해야 되는데 이 견갑골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중심부가 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동작을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견갑골의 움직임을 인지하는 동작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중심부가 협응성을 찾고 제대로 단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에 과부하가 안 걸리거든. 이중심부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는 그 견갑골 인지 운동은 그냥 지금 당장에 뭔가 좀 단기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중심부를 제대로 단련을 해야 돼요. 병리학적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병리학적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예요. 그러면 견갑골이 활성화가 안 되면 운동을 어떤 모션 할 때 활성화가 안 되면 결국은 어떤 근육이 제일 대표적으로 과활성화 되냐면 이 승모근이 과활성화가 돼요. 어깨나 목의 통증에 거의 제가 생각할 때 한 70% 이상은 승모근 과활성화 문제가 제일 커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는 또 달라요. 개념이. 운동선수는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옆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통증이 나타나고 부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 종목에 따라서 운동 처방이 다르게 날려져야 되니까 그건 다른 부분이고,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 기준에서는 대부분 다 승모근이 과활성화되다 보니까 어깨하고 목의 통증이 나타나요. 예. 습관성 어깨 탈골도 마찬가지인데, 습관성 어깨, 그러니까 어깨가 탈골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외전이 들어가면 여기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게 어깨가 탈골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던지는 동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팔을 많이 쓰는 동작들 있죠. 뭐 스윙을 하는 거, 야구나 골프나 아니면 이렇게 공을 던지는 동작들에서 이게 탈골이 일어나거든. 유도도 일어날 수 있어요. 유도도 제가 해봤을 때는 이걸 잡고 팔을 들어 올린 다음에 중심 밑으로 들어가는 동작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당길 때 주짓수하고 좀 달라요. 주짓수는 내 몸을 옹크리고 그라운드 상황이 메인이다 보니까 팔을 이렇게 잡고 던지는 동작들이 없는데, 유도는 스탠딩 상황에서 도복을 잡고 끌어잡고 이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던지는 동작들이 있다 보니까 탈골이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유도는. 근데 레슬링은 또 아니에요. 레슬링은 제가 해봤을 때 이게 맨몸이라는 가정하에 타이즈 얇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을 데가 없어. 노기 주짓수처럼 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 관절의 역학 구조에 따라서 그냥 움직임이 들어가요. 되게 직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유도가 참 좋다고 레슬링이 참 좋다고 생각한 게 그래서 그랬거든요. 레슬링은 좀 다른데, 유도는 도복을 잡고 끌어당겨서 상체 쪽을 끌어당겨서 이제 중심 밑으로 들어가서 회전을 시켜서 던지는 동작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 습관성 어깨 탈골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 아마 그 동작들이. 이제 탈골되는 과정은 그런데, 이게 어깨라는 게 요만한 데 위에 이 공이 올려져 있는 구조예요. 되게 불안정한 구조거든. 그래서 요 주머니가 싸져 있어요. 주머니가 이렇게 보호 주머니가 싸져 있고, 그 다음에 인대로 지탱을 하는 거예요. 인대로. 근데 이게 한번 탈골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파손돼. 주머니하고 인대가 손상을 있거든. 근데 이게 초반에 치료를 잘못하면 그냥 끼워 넣기만 하면 여기가 파손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불안정하게 이 공이 요 막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 안 받고 제대로 정밀 검사 안 받고 그냥 이제 한 몇 개월 쉬다가 다시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이 주변을 둘러싼 구조물 자체들이 주머니나 인대가 손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성 어깨 탈골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초기 진단 진료가 너무 중요하니까 병원에 와서 꼭 어깨를 맞추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정밀 검사도 받아보라는 얘기가. 돈 아까워하면 안 돼. 예.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놓쳤고, 내가 이제 이 주변을 둘러싼 근육이나 인대가 이제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라면 구조물들, 보호하는 구조물이 불안정하니까 이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염증 수치는 일단 낮춰야 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는 받고, 병원에서 이제 안정만 취하시면 돼요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움직임을 제한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컨디셔닝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어깨를 주변을 둘러싼 근육들을 제대로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1중심부의 밸런스가 깨져 있고 2중심부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 다시 얘기하면 견갑골의 움직임이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컨디셔닝 운동을 해봐야 또 승모근이 과활성화되면서 이쪽에 밸런스가 깨지면서 또 탈골이 일어나거든요. 목이 아픈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병리학적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럼 뭘 해야 되냐? 견갑골의 인지 운동을 일단은 시급한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어깨 힘을 빼고 팔을 들어서 어깨 높이만큼 팔을 뻗어가요. 뻗었을 때 이런 아주 얇은 밴드를 약간 저항감이 느껴지는 상태에 벌려요. Y자로.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여기서 쭉 늘리면 돼요. 수평으로. 그러면 뒤에 어깨 부분이 이렇게 모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거 인터넷에 많아. 한번 찾아봐. 알겠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팔이 떨어지면 안 돼. 어깨 높이만큼 해서 천천히 뒤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거 10번에서 20번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항감이 약간 느껴지는 상태로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려요. Y자로. 그대로. 그럼 처음에 좀 아플 거야. 그래도 해도 돼. 병약적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거를 이제 15번에 20번. 그래서 수시로 하면 좋아요. 수시로. 그 다음에 뭐 가슴 운동이나 등 근육 운동할 때 이건 무조건 미리 먼저 몸을 풀어야 돼. 한 7세트 정도까지는. 그러면 이게 견갑골 쪽에 인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동작을 할 때 승모근의 개입을, 승모근이 과활성화돼서 그 동작을 수행하는 거 어느 정도 보완해줘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 했잖아. 왜? 일중심부가 지금 이미 깨어져 있어서 이중심부 쪽으로 지금 계속 과활성화가 되는 상태라서. 그러면 일중심부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코어라는 거를 전면 근육, 전면 코어, 후면 코어 나눈 다음에 복근하고 척추 길이끈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자꾸 헬스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일중심부는 이제 고관절이나 다리하고 연결되는 모든 그 섬세한 인대와 근육들의 속근육까지 전부 다 유기적인 협응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코어 운동은 기능성 운동으로 하셔야 돼요. 헬스는 고립 운동이라서 헬스에 있는 동작들 중에 코어를 제대로 협응성까지 고려한 운동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슨 개념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개념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처럼 일반인들은 오래 앉아 있잖아. 맞죠?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뭐 몸으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 노동에 정해진 동작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고유 수용성 감각이 떨어져요. 고유 수용성 감각이란 건 내가 어떤 물건을 집을 때 원래는 물건을 보고 인지하고 그 물건을 집어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보지 않고도 이쯤에 있다라는 감각적으로 이걸 집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걸어갈 때도 등산을 할 때도 발밑이 울퉁불퉁하지만 고유 수용성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지면을 보지 않고서 정면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유 수용성 감각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자주 삐어. 발목이. 등산할 때나 운동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중심부가 약해져서 이중심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이중심부에서도 견갑골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쪽이 승모근 쪽이 과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고유수용성 감각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고유수용성 감각은 어떻게 운동합니까? 고유수용성 감각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예를 들면 푸시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견갑골 인지 운동 하고 나서 푸시업을 하잖아. 그러면 원래 내가 하던 방식대로 푸시업을 해요. 그 다음에 지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지면이 불안정한 거 있죠. 뭐 공이나 이런데 공 같은데 위에서 다시 이제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받침대가 뭔가 불안정함 속에서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고유수용성 감각을 일깨워주기 시작해요. 요거는 이제 제일 기초 개념이고 방법론이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러닝할 때 고유수용성 감각은 내가 혼자서 제자리에서 러닝하는 자세를 취해줘. 그리고 멈추고 조금 시간을 끌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동작을 해. 그 다음에 멈춰. 그러니까 방법론은 엄청 많아.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한테 제대로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고유수용성 감각 부분은. 됐죠?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인일수록 더 많이 컨디셔닝 운동하셔야 되고 주짓수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몸 푸는 거를 개별적으로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짓수 체육관에서 뭐 모아놓고 막 스트레칭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획일화돼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한테 필요한 게 빠져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한테 제대로 코칭을 받고 내 몸에 맞는 형태를 먼저 익힌 다음에 해야 돼.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이 비용이 발생하니까 문제긴 한데 여기까지는 기본 이론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어깨 탈골, 습관성 탈골이 있는데 유도하면 아파요. 그 당연하죠. 유도 동작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유도는 이제는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일중심부 운동은 기능성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 주짓수 안에는 특히나 더 많아요. 주짓수 솔로 드릴 안에 많아. 이렇게 콩벌레 자세에서
어깨만, 목은 들고 어깨만 한 다음에 다리를 스카이 프론트 킥이라 해가지고 하늘 위로 쫙 올리는 거 있어요. 제가 이거는 다음에 따로 영상을 촬영해 드릴게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새우 빼기, 전부 다 이거 코어 훈련이에요. 이게 코어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발 빼기 있죠. 한 발 빼기. 이거 많아. 그런 거 해야 돼요. 헬스로 내가 코어를 단련하겠다. 이거는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야. 협응성이 안 돼. 헬스 동작으로는. 기능성 운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BS 슬라이딩 휠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슈퍼맨 자세. 뭐 많아요. 제가 그거는 다음에 따로 한번 세트로 묶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어 운동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일중심부 코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중심부의 코어가 약한 상태에서는 헬스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계속 코어는 약해지고 팔다리만 근육만 생기는데 협응성은 깨져 있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코어 운동을 이제 한 몇 개월간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로잉 머신 이런 것도 코어 운동에 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됐죠? 그래서 아까 그 습관성 어깨 탈골이 있는 분들은 일단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 받고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면 먼저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 받고, 없다면 코어 운동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견갑골 인지 운동 하면서 이제 기본 컨디셔닝 운동, 뭐 유튜브에 검색하면 잘 나와요. 그죠? 기능성 운동. 이 기능성 운동도 조심할 게 많아. 크로스핏 같은 거는 저는 절대 추천 안 하거든요. 크로스핏 같은 동작이 가벼운 중량으로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서로 경쟁하는 구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서 무리한 동작하거나, 이제 그리고 크로스핏 동작 안에서도 조금 재활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일반인들은 못 추려내니까 이제 요 단계에서는 크로스핏은 저는 추천 안 하고 그냥 단순 기능성 운동 위주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유도 대신에 저는 주짓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짓수 동작들은 어깨가 빠질 만한 동작들은 없어요. 잘. 이게 몸을 모은 상태에서 당기고 그 다음에 민다고 해도 몸을 움츠린 상태에서 이렇게 미는 푸시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전, 벌린 다음에 외전 시키는 동작들이 없어요. 주짓수는. 그래서 주짓수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우리 가족 수련 모임으로 주짓수를 선택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제가 검도로 하도 오래 했으니까 딸아이랑 집사람한테 검도로 가르쳐 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칼리 지도자로도 9년째 활동하고 있으니까 검도로 가르쳐 주면서 한손검, 그 다음에 나이프, 그 다음에 이제 칼리의 맨손 근접 격투술 이런 거 위주로 가려고 했는데, 주짓수를 해보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돼. 특히 노약자들, 저처럼 나이 많은 노약자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무조건 해야 돼, 제 생각에는요. 네, 그래서 주짓수 솔로 드릴도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제가 다음에 그건 한번 모아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플로우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그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기도 하니까 그때 그 과정 이수하고 나서 우리 공안직 부대, 그 공안직 지원자들, 그러니까 군 특수부대 원래 대상으로, 정보 요원 대상으로 좁은 장소에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지금에 보면 타바타 개념이죠. 그런 프로그램 만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안직 체력 준비생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고 대통령 경호 준비하는 생들한테 가르쳐 주고 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때 개발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이제 플로우 요가하고 비슷한 몸을 푸는 동작들이 있어요.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주짓수, 그 미국의 주짓수 블랙벨트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애니멀 플루 같은 동작들을 이제 매칭 시켜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이제 그게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코어 운동하고 같이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주짓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검도나 칼리나 이런 거를 휘두르는 동작들은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나이가 있다면 특히나 하면 안 돼요. 젊었을 땐 괜찮아요. 젊었을 때는 아예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라 뭐 유도든 아니면 뭐 던지는 동작이든 후려치는 동작이든 이런 게 젊었을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대로 된 정밀 검사 받고 이상 없다면 이제 체계적으로 1중심부, 2중심부, 고유수용성 감각 훈련, 컨디셔닝 훈련 체계적으로 하고 근육을 만들어주면 해도 돼. 아무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질문을 주신 분이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넘어가는 분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도보다는 주짓수로 갈아타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 다음에 코어랑 이쪽 근육을
할 수 있는 기능성 운동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제가 볼 때는 수영이에요. 수영도 너무 좋아요. 수영도 천천히 이제 제대로 배워가지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천천히 있잖아요. 자유형이나 이런 거 하면 좋아요. 수영도 이제 어느 정도 여기 훈련돼 있고 여기 훈련돼 있고 훈련돼 있고 여기 훈련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 주변 근육들을 단련시킬 목적이라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수영 같은 거 좋아요. 보조 운동으로.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짓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주짓수 솔로 드릴이라고 많이 나와요. 그거를 도장에 안 갈 때도 평상시에 수시로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트레칭 하고 나서 주짓수 솔로 드릴이라는 게 결국은 코어 훈련에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일중심부, 이중심부 훈련에 특히 일중심부에. 그러니까 주짓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짓수 솔로 드릴을 하세요. 쓸데없이 헬스 PT 받느니, 아니 그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단계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장님이나 전문 엘리트 선수들처럼 이제 이런 거 전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진짜 이제 근력과 폭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헬스를 한다면 그때는 괜찮지.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먼저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헬스도 사실은 폭발력을 키우는 운동이냐 아니면 근력을 키우는 거냐 근비대를 이제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운동하는 순서나 프로그램도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됐죠. 그래서 결론은 코어 운동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단순히 전면 코어, 후면 코어, 복근하고 척추 기립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코어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중심부, 그 다음에 고유수상 강화, 그리고 주짓수 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 본인이 집에 체육관 못 나가는 때는 솔로 드릴을 많이 하세요. 솔로 드릴. 스트레칭 한 다음에 스트레칭도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본인한테 맞는 스트레칭이 있어. 스트레칭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스트레칭 찾을 수 있어요.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본인 다니는 체육관 관장님이 그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으면 관장님한테 여쭤보고 이제 운동, 보조 운동으로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전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병리학적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요.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병원부터 가야 돼. 병원부터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대로 치료를 받고 나서의 문제예요. 이거는. 됐죠? 제가 지금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궁금한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추가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